예, 오늘 저희가 갑작스럽게 이게 장소도 조금 변하고 그랬는데요. 저희가 사실 오늘 서균열 교수님께서 좀 제안을 해주셔서 강연을 조금 새로운 형태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교수님께서 저희 포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시고 되게 기뻐하시면서 이 포럼을 좀 더 격조 있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인 강연보다는 다보스 포럼 같은 형태로 한번 진행해 보면 어떻겠냐 제안을 해주셔서 저희가 대담 형태로 우선 진행하는 걸로 이렇게 한번 잡아봤습니다. 그래서 한 45분 정도를 저희가 대담 형태로 포럼을 진행을 하고 나머지 45분은 질의응답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저희가 좀 유연하게 변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고요. 총 시간은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로 예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질의응답 방식을 좀 새롭게 가져가려고 합니다. 저희가 질의응답에 궁금하신 게 너무 많으셔서 질문을 너무 많이 해주셔서 저희가 이게 시간 관리하기도 어렵고 또 그래서 저희가 질의응답 양식을 만들었습니다. 강연을 진행되는 동안 궁금하신 게 생기시면은 저희 장그린 박사님 손 들어주세요. 예, 장그린 박사님한테 질의응답 용지를 받아가 주셔서 질문을 작성을 해주시면은 제가 질의응답 시간에 내용을 수합해서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지금부터 탈핵선언 과연 바람직한가라는 제목의 SN 트루스 포럼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6월 19일 고리 1호 원전을 영구 정지 선포식을 하면서 기념사를 진행을 했는데요. 거기서 원자력 발전 중심의 발전 정책을 폐기하고 탈핵 시대로 가겠다라는 탈핵 선언을 공식화했습니다. 이에 따라 급진적인 탈원전 정책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신고리 5, 6호기 건설도 중단이 되었고 또 이에 대한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전문가가 아닌 민간인으로 구성된 공론화위원회를 통해서 지금 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에너지 안보 또 나라의 명운이 걸려있는 중대한 정책 판단에 대한 책임을 비전문가들에게 위임하는 꼴이라는 비판도 제기가 되고 있고 또 세계 최고의 한국 원자력 기술을 퇴보시킬 거라는 심각한 우려도 함께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주제에 관해서 저희가 구체적으로 좀 다뤄보기 위해서 이 부분에 관한 최고 권위자이신 전문가 한 분을 모셨습니다. 서울대학교 원자핵공학과 서균열 교수님 자리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사실 제가 이쪽이 제 강의하는 방이거든요. 이 학과 이 건물은 제일 좋아요. 근데 이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여기까지 누추한데 와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아마 저희 모든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나. 사실 참동은 가끔 갑니다. 저희 공대 실험 안전 전체가 하기 때문에. 근데 여기 훨씬 더 편하고 좋나요? 자, 그러면 일단은 제 키가 앉으나 서나 대충 비슷합니다. 제가 앉아서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다른 거 하나는 이게 제가 혹시 아시겠지만은 제 음성만 들으면은 학생들이 조금 헷갈립니다. 한 10년 전에 보통 이제 굉장히 늦게 다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일찍 왔다가 별 보고 들어왔다가 달 보고 집에 가던 그런 시절에 이제 학생들을 가끔씩 태워주거든요. 왜냐면 그때는 낙성대는 버스가 끊어져 버리니까. 그래서 이제 가다가 이제 몇만 하면 혹시 교수님 음대에 계시죠?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내가 노래방은 좀 가긴 했는데 음대는 아니고 그래서 저는 그게 굉장히 좋은 일인 줄 알았어요. 근데 강의를 해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한 10분쯤 되면은 자장가로 들리는지 짜기 시작해요. 그래서 오늘도 그게 굉장히 걱정스러워가지고 그러느니 차라리 소위 이렇게 대담 톡쇼라는 게 있으니까 이렇게 조금 진행해 봤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아마 조금 낯서실 수도 있지만은 그런 게 원래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말 그대로 저도 이제 공대에 있긴 하지만은 원래는 저희는 사회적인 성향이 좀 깊고요. 제가 시를
프랑스하고 독일시를 부전공을 했습니다. MIT라는 데서 부전공을 해야 되거든요. 공부가 되긴 하지만 거기서 이제 프랑스하고 독일시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학교 와서 이제 강의도 하지만은 음대, 미대 뭐 저기 인문사회에 많이 가서 여기를 넣어줬어요. 이런 그 진실 포럼에 있다는 걸 몰랐고 그리고 진실이라는 거는 이렇게 그 일방적인 강연이 아니고 이제는 쌍방향으로 서로 찾는 거라고 봐요. 그러려면 일반 강연보다는 같이 논의하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굳이 우리 김은구 박사 과장께 연락을 했고 흔쾌히 수락을 해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오게 됐습니다. 어쨌든 반갑습니다. 이쪽 건물은 이렇게 험해 보이긴 하지만은 제가 있기 때문에요. 방화벽도 있고 수화전도 있고 굉장히 방화 시설이 잘 되어 있으면 만약에 있을 수 있는 제가 이런 그 저기를 하다 보니까 또 이제 혹시 아시겠지만 핵무기 도면 이야기 이후로는 작년 9월 22일 선언 이후로 제가 조금 신변의 위협도 있고 해서 특별히 저희 비밀 경호원을 달고 다닙니다. 비호. 날아다니는 호랑이라고 하기도 하고 유단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쪽이 굉장히 보안이 철통 같아서 전혀 걱정하지 마시고 43동은 훨씬 더 안전하십니다. 하는 마음으로 한 2시간 즐기시다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지금 이렇게 느끼시겠지만 공대 교수님이신데 상당히 이렇게 뭐랄까 감성적이시고 약간 문학적인 소양도 상당히 뛰어나신 것 같은데 제가 사실은 이렇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어떤 계기로 그 원자력 공학을 공부하게 되셨는지 저희가 좀 간단하게 한번 여쭙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럴까요? 간단한데요. 사실 어떻게 보면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여러분 뵈려고 원자력 공학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인연이죠. 이게 거의 한 50년 전에 일어났던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머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조선시대를 지나서 막 태어나가지고 이제 반세기 넘게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이 자리에서 은구 포함해 뵈려고 원자력을 택하지 않았다. 그때 법대를 가라, 의대를 가라, 넌 동문학을 해야 된다. 그때 라이너 마르 릴케라는 시인이 너무 좋아해가지고 넌 동문학 하면 좋겠다 하지만 아니 원자력 가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근데 이제 그건 이제 극비 상황이고요. 실제로는 여기 제가 가져온 게 있는데 이게 돌이 하나 있습니다. 네, 이게 제 공돌이거든요. 그러니까 돌은 하나 있고요. 이제 공도 있어야 돼. 그럼 진짜 공돌이가 되잖아요, 그렇죠? 공도 조그맣지만 이게 사실은 우라늄 원석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죠. 근데 괜찮습니다. 이렇게 좀 머리가 하얘진 것밖에 없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땅에 있을 때 굉장히 괜찮아요. 아무 문제 없습니다. 약간씩 나오는데 괜찮아요. 문제 없이 그냥. 근데 이제 이게 원자로 들어갔다. 또는 핵폭탄에 들어가서 나오면 그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이제 사용 연료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이제 가만히 두면 괜찮은데 이걸 이제 열다 보니까 문제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 제 생각에 이거를 보니까 히로시마 나가사키가 일어난 다음에 태어나 그리고 한 10년이 있다가 제가 나왔죠. 인류에 대해서 저기 뉘우치고 회개하고 그리고 보상을 해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이걸 이렇게 만들면요, 이게 한 포도가 얼마나 전 이게 4kg를 계산을 어제 한번 해봤더니 이거면요, 여러분께서 각각 한 사람씩 100년, 100세의 인생 아닙니까, 그렇죠? 모든 힘을 여기서 다 끄집어낼 수 있어요. 그만큼 강력하죠. 그러니까 아주 집약적인 거죠. 우리 조금 지쳐나도 굉장히 진한 에너지가 들어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물론 쓰다 보면 이제 당연히 쓰레기가 나오죠. 그래서 제가 또 이것도 어딘가 아시고 이 정도 쓰레기가 나와요. 왜냐하면 이걸 이제 원자로 안에 집어넣게 되면은 여러 가지 집도 있어야 되고 건물도 있어야 그렇잖아요. 이게 전부하니까 이게 한 사람당 이 정도 나오니까 우리가 5천만 명이 이제 밑으로 내려갔더라고요. 근데 5천만 개가 나온다는 얘기죠. 근데 굉장히 될 것 같죠? 아닙니다. 이거 5천만 별거 안 돼요. 우리 석탄, 석유, 가스 되었을 때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가공하기 위해서 우리 원자력 거 갖고 왔고 이걸 또 치우기 위해서 원자력 거만큼을 떠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되겠죠? 좀 길어졌습니다. 짧게 설명해서 정말 감사합니다. 예.
아마 서균열 교수님께서 그 공대 74학번이십니다. 74학번이신데 그 당시에 원자력에 대한 관심도 상당히 국가적으로 이렇게 좀 집중되는 시기였고 그런데요. 아시는 분들은 아실지 모르겠지만 대한민국의 원자력 발전 역사가 사실 이승만 대통령까지 올라갑니다.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께서 전폭적으로 지원하시면서 지금 현재 세계 최강의 원전 기술 보유국이 됐는데요. 그런 배경에 대해서도 아마 이렇게 모르는 분들이 좀 많이 계실 텐데 거기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좋습니다. 그 원자의 또 저희 중국에서 핵능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능이라는 게 포텐셜이니까 힘이죠. 그 에너지를 능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원자능, 핵능. 근데 어쨌든 간에 굉장히 멋있게 보였어요. 그 아이리스 보시면 그 김태희하고 이병헌 나오잖아요. 굉장히 멋있게 보였어요. 그때만 하더라도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승만 대통령이니까 1950년대란 말이에요. 그때 이승만 대통령이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도 그때 이승만 대통령도 1945년 목도했거든요. 그 당시 물론 이제 이런 이동전화 없으니까 라디오 방송 통해서 알았겠죠. 히로시마 나가사키. 그래서 우리나라 대한민국도 이거 맞지 않으려면 하나 갖고 있어야 되겠다. 근데 처음부터 만들기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니까 우회해서 가야 되겠다. 가장 좋은 방법은 일단 원자력 발전소 한번 돌리고 보자 이거죠. 그럼 거기서 원료가 나오니까 그런 다음에 화약을 만들고 껍질 붙이고 해가지고 그때 그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당시만 하더라도 저희가 사실 74학번인데 조금 1년 그나마 더 일찍 들어갔으면 75학번에 그때 우리 학과가 그렇게 뭐 인기 있지는 않았어요. 그 전전에는 정말 우리 대한민국에서 날고 기는 사람 좀 그러니까 우리를 치면 15년 전에 근데 그때쯤은 한 중간 위쯤 됐을 겁니다. 그렇지만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이 학과를 멋있게 만들어보자 그런 생각했고 그래서 그때 이제 이승만 대통령 그리고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연결이 됐고 박 대통령 진짜 통을 크게 이제 만들어보자 그 사실 하시다가 종편에 서거하시게 된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가장 직접적인 것은 미국의 눈밖에 난 거 만들지 말라니까 그렇죠. 그래서 한번 여러 가지 단서는 있지만 근데 그때 그 사실은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여기 보시잖아요. 지금 등이 몇 개입니까? 10개가 있네요. 이 중에 3개는 원자력에서 오고 있습니다. 근데 원자력이 굉장히 질이 좋아요. 그래서 일단 이 전기에 색깔이 없어서 그런데 색깔 있잖아. 하나, 둘, 3개는 조금 빨갛겠죠. 원자력이니까. 근데 굉장히 좋은 전기, 굉장히 싼 전기고요. 물론 그렇지 않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제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가. 그래서 저는 한 가지는 이제 원자 핵공학과에 있지만요. 그리고 MIT에서는 핵 기계공학을 했습니다. 기계공학 하다 보니까 이제 도면을 만지게 되고 그렇지만은 원자력이 최고다. 이거 아니면 안 돼라고 하는 다른 교수들은 굉장히 다릅니다. 사실 저는 그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한계라는 게 있기 때문에 더 좋은 게 나올 때까지 버티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굉장히 좀 온건하기도 하고 가만히 보면 이 친구가 잔핵인지 반핵인지 잔핵 쪽에 가면 너 간첩이지. 반핵 쪽 너 간첩이 이중 간첩이라고 저는 자신을 소개합니다만은 나는 안핵이다. 안전하게 하자. 그리고 안전하지 않으면 안 하자. 그래서 저는 이제 안핵이라는 걸 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저는 다 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입은 하나지만 귀는 둘이니까 그럼 2배 들으라는 얘기죠. 많이 듣습니다. 근데 반대쪽 이야기는 많이 아프죠. 그렇죠? 저희 아픈 데를 긁는 것 그렇지만은 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아까 그 큰 질문에 조금 벗어나긴 했지만은 우리 이승만 대통령, 우리 박정희 대통령. 근데 그 이후로는 전부 우리 대통령, 다른 대통령, 특히 이제 그 군사 정권 기타 이제 이런 걸 해도 되겠죠. 그래서 사실은 세 대통령은 사실 거의 우리 정권하고 핵 주권하고 맞박잡았죠. 정권의 정당성 인정받고 우리는 절대로 핵은 하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내로남불이라고 하죠. 그렇지만 내연남불. 내가 하면 연애고 남이 하면 불륜이다. 미국이 하는 말이거든요. 미국이 하면은 핵개발 해도 되는 것이고 우리는 불륜인 것이고
그래서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도 얼마든지 연애할 수 있는데 원자력하고 말이죠. 그래서 그런 기회를 완전히 상실한 채로 여기까지 와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만 하더라도 북한은 훨씬 더 능가할 수 있는, 지금도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저는 항상 6개월만 제게 힘을 주신다면 만들 수 있습니다 하는데, 우리 학과에서는 거짓말장이 우리 상대로 무슨 1, 2, 3, 4기 친다, 05 이런 말까지 들으면서, 근데 어쨌든 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무슨 질문을 했는데 잊어버렸는데, 어쨌든 간에 이런, 어떻게 보면 이 원자력이라는 건 일종 그 국가의 격을 이야기할 수도 있는, 웬만한 나라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전부 핵폭탄 가졌거나 또는 앞으로 가지려고 하는 나라들 외에는 섣불리 원자력을 하지 않죠. 그런데 이제 심지어 왜 중동이 원자력을 할까요? 태양광이 없을까요? 그쪽에? 넘쳐나죠. 사막이 없나요? 왜 원자력을 할까요? 이스라엘이 갖고 있으니까 자기네도 가져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왜 할 거예요? 러시아가, 중국이, 그리고 북한이 갖고 있으니까. 일본은 가진 거나 마찬가지. 그래서 이제 원자력을 하는데, 물론 그건 이제 반쪽 이야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싼 좋은 전기를 갖게 된 것은 우리 이승만 대통령 때부터 이제 거슬러 가서 박정희 대통령께서 하시고, 그리고 이제 저 같은 뭐 이런 사람들이 갑자기 이제 시를 하다가 또 저기 원자력을 하기도 하고, 여기까지 명맥이 내려져 왔는데, 이번 정부 들어가지고 정말로 이제 끊어지게 됐고, 그래서 혹시 아시겠지만은 사흘 전에 저는 우리 조한규 교수라고 굉장히 젊은 교수가 있어요. 저보다 한 5년 아래니까요. 저보다 5년 아래는 굉장히 젊은 겁니다. 그래서 저기 수업장을 했습니다. 그 뭐냐면은 이렇게 되다 보니 우리 학과에 지금 학생들 끊어지게 생겼고, 사실 이거는 거의 사실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국가적으로 굉장히 손해는 이거였죠. 그래서 그 위기의식에서 아마 그 수업장을 접수한 걸로 알고, 이게 아마 저기 국무총리실에 심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현 정부는 그렇게 선언했고, 아마도 이제 급하게 돌아갈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좀 두 개가 있으면 좋은데, 그렇죠? 이거 왔다 갔다 하는 게 좀 그렇긴 하네요. 네, 오늘 죄송합니다. 갑작스럽게 저희가 이렇게 장소를 옮겨가지고 상황이 많이 열악한 거는 좀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수님께서 너무 말씀을 재밌게 잘 해주고 계신데요. 저희가 아까 전에 말씀 주셨지만 그 서균열 교수님께서는 안핵주의자로 알려져 계십니다. 그러니까 찬핵도 아니고 반핵도 아니고 안핵, 그러니까 안전하게 핵을 사용하자. 어떻게 보면 상당히 사실 저희 오늘 이렇게 주제를 다루는데 정말 적합한 분을 모시게 된 것 같습니다. 사실 그 환경론자들 논의에 대해서도 저희가 좀 주의 있게 들어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긴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교수님께서 그런 부분들도 다 저희가 그 지난번에 강연해 주신 자료들 제가 보니까 그런 부분들까지 다 잘 설명을 너무 잘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참 와주신 거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고, 제가 사실 이렇게 궁금한 게 있습니다. 한국이 원자력 발전 수준이 세계적인 수준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이렇게 자기 스스로 얘기하기 때문에 이게 좀 이렇게 과장하는 걸 수도 있고, 그런데 이렇게 객관적으로 세계적인 수준에서 봤을 때 대한민국의 원자력 발전 기술이 어느 정도 와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제가 자료를 조금 보니까 일본보다 우리가 앞섰다는 평가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런데 또 여기 원자력공학과에 중국인 유학생 친구들도 많이 있습니다. 중국이 아주 무섭게 치고 올라옵니다. 원자력공학뿐만 아니라 모든 전반적인 면에서 참 무섭게 치고 올라오는데, 그 다른 나라들에 비했을 때 객관적으로 한국의 원자력 기술이 어느 정도 수준에 있는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보는 관점에 다 다를 수밖에 없죠. 이제 원자력의 의견을 들으면 정말 최고인 것처럼 들려, 사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전 아까 아시다시피 항상 일단은 좀 한 어깨 너머로 정말 그런가. 그래서 저도 이제 뭐 이렇게 되지 않은 직책이긴 하지만, 보시죠. 우리 국내 직책이 안전방제, 이거는 그냥 작은 단체로 없지 않습니까? 그건 뭐냐면은 국내 원자력계에서는 환영받지 못합니다. 왜냐면 제가 항상 비판을 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소위 자가 성찰, 자가 비판을 하죠. 그래서 저는 이제 바깥에서, 뭐 태평양 원자력협회에서, 또 미국에서, 유럽에서도 있었기 때문에 보면은
우리가 잘해서 1등이 된 건 아니고요. 남들이 쉬고 있을 때, 그리고 멈췄을 때, 그러니까 토끼가 거북이를 생각하시면 돼요. 토끼가 가다가 잔 겁니다. 미국도 차고, 프랑스도 차고, 그래서 이제 나간 게 일본, 한국, 대한민국이죠. 두 나라, 러시아가 있었고요. 근데 이 두 토끼가 자는 사이에 가서 보니까 이 거북이도 이제 많이 자랐죠. 그 갈라파고스 가면은 어마무시한 거북이지 않습니까? 몸집이 커진 것이죠. 그리고 천천히 갔지만 결승선에 먼저 도달한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은 토끼보다 더 잘나서가 아니고 토끼가 잠자는 동안 우리가 그동안에 했던 걸 토끼가 갔던 길을 빨리 가다가 관성이 있어가 쭉 미끄러져 버리니까 그게 결승전이라는 것이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기술은 분명히 뒤쳐져 있었어요. 그런데 어디서 따라잡았느냐? 미국이 36년 동안 거의 40년 동안 손 놓고 있었어요. 일본도 10년 가까이 손 놓고 있었어요. 프랑스만 가고 있었거든요. 그때 우리가 대한민국이 잡은 겁니다. 그래서 이게 새로운 기술로 잡은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제가 저기 삼성을 폄하하는 건 아니지만은 이건 그야말로 애플하고 삼성 같은 거예요. 아이폰 저도 찍죠. 삼성을 추하니까 이 계통만 다 쓰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갤럭시가 따라잡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아직도 기술 부위는 아이폰이 갖고 있는 거죠. 맞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오랫동안 안 쓰고 있다가 쓰려다 보니까 미국이 큰 코 다쳤죠. 중국에서 짓다가 큰 코 다치고 자국 내에서 짓다가 큰 코 다치고 그래서 이제 혹시 들으셨겠지만 서머 1 호기는 있어 그러니까 그 여름이죠. 그 동네 이름이 서머입니다. 이 3호기를 짓다가 우리 신고리 오리고 더 많이 돈이 들어갔어요. 5조, 6조 원 가까이 들어갔는데 정지시켜버렸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웨스팅하우스라고 하는 거대 회사가 있어요. 세계 최고죠. 저도 거기 한 6년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그 기밀 자료도 사실 갖고 왔습니다만 근데 우리끼리만 하는 이야기고 안 가져왔어요. 사실은 보지도 않았고요. 가져왔는데 갖고 와서 보니까 기술은 있는데 연습을 안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연습을 하는 회사를 따돌리고 그러니까 우리랑 같이 했으면 좋은데 한국 너 이건 아니야 하고 하다가 큰 거 다친 거죠. 중국에서도 공사 기간이 보통 우리는 5년이면 깔끔하게 끝납니다. 근데 MB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5년이 60개월이죠. 긴 시간인 것처럼 보이죠. 아닙니다. 그게 저는 100개월이 넘었습니다. 60개월 줄었거든요. 근데 MB 그 당시에 36개월로 줄여라고 했어요. 왜 36개월로? 이유가 없죠. 정치가들이 할 때 이유가 없는 그냥 36이라는 숫자가 마음에 들면 왜냐하면 3년이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그야말로 36개월을 지을 수 있는 실력까지 가다 보니까 이거는 이제 소위 게임이 경기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웨스팅하우스가 자국 내에서 두 개를 짓다가 지금 망하게 됐고 망했습니다. 지금 웨스팅하우스라는 회사가 그 저기 뭐죠? 파산 신청을 해버렸거든요. 지난 4월이에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살아 있었거든요. 한전 기술, 뭐 코펙, 이제 개코에서 이름 바꿨지만 그 회사가 살아 있다 보니까 그냥 가만히 있다가 세계 1위가 된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기술로 따라잡은 게 아니고 앞서간 그 기술자들이 그냥 잠자는 사이에 우리가 어느 아침 일어나 보니까 1등이 돼 있었던 거예요. 일본 만만치 않았거든요. 근데 말만 열심히 했지 펑펑 터졌잖아요. 후쿠시마 사실 후쿠시마 때 제가 그 공구리 박사라고 해서 저희 뭐 아인슈타인의 수정까지 달려가서 나왔더라고요. 공구리를 쳐야 된다, 콘크리트 쳐야 된다는 말이거든요. 근데 안 쳤어요. 그러니까 결국 지금도 문제가 지하수 문제, 그렇죠? 그래서 후쿠시마 때문에 일본 나가 떨어져 버리죠. 그러니까 누가 남았습니까? 대한민국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서방 아닌 저쪽에서는 러시아밖에 없었고 둘이 있는데 근데 중국이 무시하게 요즘 어마무시하게 쫓아오고 있다가 지금 우리가 현재 돌아가는 게 24기가 있거든요. 중국이 36기입니다. 따라잡았어요. 근데 우리가 영락 없어요. 미국을 따라잡은 것처럼 중국이 따라잡은 기술이 좋아서가 아니고요. 우리가 지금 주춤하게 됐잖아요. 그리고 진짜 이제 우리 문재인 정부가 이렇게 간다면은 우리는 멈출 수밖에 없어요. 물론
그 내수 시장업들 바깥에 짓는다고 보세요. 삼성이 저기 내수 시장 없는데 밖에 팔 수 있어요? 못 팔지 않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내수 시장 없으면 못 파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벌써 여기까지 따라왔거든요. 우리 그 연구실만 하더라도 재작년까지 열심히 왔다 갔다 하면서 뭐 특허 기술 배워가는데 좀 뺏겨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보면은 1년 있다가 자기네 이름으로 우리가 A를 붙이면 C 하나 더 붙여가지고 뭐 우리는 APR 하잖아요. CAP 붙여가지고 자기네 걸로 만들어버린 이게 지금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애플이 삼성적인 우리도 지금 걸어야 되는데 지금 그 저기 탈원전 때문에 정신을 못 차리는 게 이거 전부 막아야 되거든요. 이걸 막지 않으면 아마 2년 내에는 중국이 따라잡을 것이고요. 지금 2009년이니까 벌써 8년 됐네요. 우리 수출했지 않습니까? 그게 20조 원이 넘거든요. 20조 원이면은 우리나라 예산에 물론 400조니까 뭐 5%밖에 안 돼. 굉장한 액수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또한 똑같은 거 짓는 거 말고 운전하는 거 또 40조가 됐어. 그러니까 10%를 딴 거란 말이에요. 근데 40조라는 거를 만약에 우리가 따지 않았다면 그거는 800조 원을 수출을 해야지 그게 이익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800조 원 수출 효과를 냈던 것이죠. 근데 이제 우리가 그걸 잃게 된 처지에 있게 됐습니다. 물론 지금 돈만 따지는 거죠. 자, 후쿠시마 봐라. 사고 났지 않는.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원자력이 복잡해지는 것이, 거기서부터 이제 원죄설이 나오는 것이, 거기서부터 좀 환경 문제를 걱정하는 이런 부분 우리가 제대로 하지 않으면 정말 지금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그 설 자리를 잃게 될 수. 그래서 말이 굉장히 길어졌는데 1위인 건 사실 그렇지만 굉장히 불안한 1등이 있죠. 두 가지 이유입니다. 우리 자신의 새로운 기술로 1등이 된 게 아니었고요. 그렇다는 건 뭐냐면 누군가가 우리가 베낄 거라는 거죠. 그리고 벌써 베끼고 있고. 그래서 굉장히 불안한 그 좌불안석. 저도 지금 굉장히 불안하게 움직이는 이런 움직임 굉장히 불안해요. 중국이 바로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그래서 2년도 제가 마음의 안정을 얻으려고 2년 한 거지 아마 6개월이면 될 겁니다. 그래서 내년 초가 되면은 아마도 우리가 빈 자리에 영국에 들어가고 불안하지만 월남에 최고에 들어갈 것 같아요. 중국이. 우리가 만약에 우리 문재인 대통령 또는 정부가 이 정책을 바꾸지 않는다면 그러면 이제 뺏길 수 있게 돼서 너무 좀 짧았죠. 그렇죠? 우리가 그 1등이라는 그 세계 최고라는 게 1년도 못 가는 일장천왕처럼 될 그 위기에 놓여 있다. 그 말씀 드리고 싶어요. 예, 말씀을 듣다 보니까 참 이 한국이 이렇게 앞서 있는 그 원전 기술을 그대로 버리는 것이 이게 정말 맞는가 이런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데요. 제가 다른 분들한테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 세계적으로 원자력 발전 공사를 하면서 그 공사 기간을 지키는 나라가 대한민국밖에 없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게 정확한 건지 모르겠는데요. 그만큼 그 원자력 발전 하시는 분들은 거기에 대해서 그 자부심을 가지고 계신데 이처럼 한국의 지금 원자력 발전 기술이 앞서가고 있는데 탈원전 주장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계적으로 지금 탈원전이 대세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그쪽으로 가야 된다고 하시는데 사실 한국이 이렇게 앞서고 있으면은 그 세계적인 추세인지는 정말 모르겠지만 설령 그렇다고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이렇게 원자력 발전을 계속하는 것이 우리에게 경쟁력이 있는 일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리고 또 아까 전에 경제적인 여파에 대해서도 좀 말씀 주셨지만 인도나 영국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그 한국 원자력 기술을 도입하려고 했다가 취소했다는 얘기도 들리는데 좀 참 안타까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 문재인 대통령이 그 탈핵 선언하시면서 탈원전의 이유를 크게 보면 이렇게 세 가지로 언급을 하셨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에서 보는 것처럼 원전이 안전하지 않다. 첫 번째고요. 두 번째, 저렴하지 않다 생각보다. 세 번째, 친환경적이지도 않다라는 지적이었는데요. 저희가 성인열 교수님께 그 한 가지씩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찝어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원전이 안전한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좀 말씀 여쭙고 싶은데 아까 전에 말씀 주셨던 것처럼 이렇게 후쿠시마 원전 사건 그게 어떻게 보면 말씀하셨던 것처럼 원죄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체르노빌 폭발 사건이 있었고 그런데요. 그런데 그 문재인 대통령께서 탈핵 선언문에
후쿠시마 원전 사건으로 사망한 사람이 1,368명이다.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발표를 했더니 일본에서 발끈했습니다. 어디서 그런 걸 찾았냐? 공식적으로는 숫자가 그렇게 안 나오더라고요. 이게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도쿄신문에서 2016년 3월에 자체적으로 조사한 내용이었었는데 원전 사고와 직접 관련된 숫자로 이게 보기는 힘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체르노빌 사건에서도 WHO 공식 자료에 따르면은 사망자 수가 28명에 불과했는데요. 일반인들이 사실 그 원전에 대해서 좀 과도하게 그 불안함을 느끼고 계신 부분도 좀 사실인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선 좀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일단 그 안전 전에 그 대세 또는 추세 또는 유행 그 아까 그 탈원전이 세계적인 맞습니다. 근데 이거는 우리가 그 예를 들어서 꼭 프랑스 파리에 지금 어떤 옷이 유행하고 있어요. 그럼 꼭 따를 필요가 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면 나라는 다 다르거든요. 저만 하더라도 저는 저 보통 학기 중에 청바지인데 오늘 이제 이렇게 오시니까 제일 좋은 옷 중에 하나. 유행 따를 필요가 없고요. 또 한 가지는 미국 유행하고 한국 유행, 독일 다 다를 수밖에 없어요. 개성 시대라는 말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어떤 나라는 원자로 도저히 할 수가 없어요. 산업 기반이 없거나 아니면 어떤 이유로 해가지고 가장 큰 기술이죠. 어떤 정도 기술이 있어야 할 수 있거든요. 근데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재생에너지가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태양, 바람. 근데 이것도 한 가지는 평지가 있느냐. 독일은 평지가 널려 있어요. 우리 없죠. 우리 관악산 평지 만드느라고 굉장히 불도저 밀었지 않습니까? 울퉁불퉁하거든요. 한번 보세요. 지금 요즘 이제 해외여행 하실 때 보면은 우리 남한에 북한은 더 심하고요. 평지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재생이 잘 좋습니다. 그렇지만은 평지나 사막이 있는 나라 또는 바람이 24시간 북해처럼 독일, 덴마크 이런 나라 하고 우리는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무조건 따라하는 건 안 되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국 보세요. 신재생 무지하게 많이 있습니다. 신재생이 원자로보다 더 많아요. 바람도 있고 태양광도 있고. 근데 또 원자로가 오잖아요. 지금 우리 기후 일본 기후 태라가 중국으로 가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미국 사막이 없나요? 바람이 없나요? 신재생이 재작년에 원자력을 뛰어넘었습니다. 근데 또 원자력 총 대통령이 하잖아요. 다 다릅니다. 대만 버리려다가 못 버리잖아요. 지금 정전이 나버렸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는 국가별로 다른 거라서 세계적인 유행이라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뉴욕에서 뭐가 이런 우도시 유행이다. 우리 꼭 입어야 됩니까? 그건 아니라고 봐요. 우리에게 맞는 한복을 입을 수도 있는 것이 그게 우리 이 유행이 되는 거. 그러니까 신토불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불행하게도 재생에너지를 하기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다. 물론 주차장에 깔고 그리고 건물 천장에 여기도 있지 않습니까? 지붕에 깔고 벽체 가능하죠. 앞으로 기술은 그렇지만은 이제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대세, 유행 또는 추세다. 그게 꼭 그러니까 우리도 해야 된다. 그건 사대주의를 사는 건데 이제 안전 문제 보여줬으니까 후쿠시마 그 1368년은 아시다시피 재작년일 거예요. 작년이구나. 5년째 됐을 때, 그렇죠. 지금 2016년 됐잖아요. 5년 됐을 때, 도쿄에서만 했을 겁니다. 저기, 신문사가 조사를 했던지 전체 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에, 뭐 저기 대피해, 그건 원전 때문이 아니고, 원전이 있지만은 쓰나미가 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단 거기서 살 수 없는 공간이 됐으니까, 이제 이런 그 저기, 요양시설일 수도 있고, 이제 응급시설이겠죠. 거기서 이제 사망자 수의 1368명 정도가 저기 정확한 인과관계는 아니지만 추정할 수 있게 사망자 수가 파악됐다고 합니다. 1368. 이건 어떤 거냐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보잉 747 타고 갔다가 200명이 사망했습니다. 근데 그 가족들이 뭐 슬플 수도 있고 그 중에 그 저기 노약자일 수도 있고 이분들이 나중에 보니까 100명이 더 사망했어요. 그러면 저 문제는 이 비행기 사고로 죽은 사람이 200명이냐?
아니면 300명이냐? 문재인 대통령은 그 300명을 이야기한 거죠. 근데 원자력 발전소 죽은 사람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소장이 암으로 죽었는데 이거는 저희 방사선 때문에 죽은 게 질병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발전소장은 한 사람이 암으로 죽었습니다. 근데 그거는 제가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방사선 때문에 근데 방사선으로 이렇게 1, 2년 만에 죽지는 않고 기본적으로 10년, 30년 있다가 암이기 때문에 백혈병도 그렇고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분명히 아닌 게 맞아요. 2011년에 사고 나고 12년에 돌아가셨으니까. 그렇다면은 적어도 우리가 생각하는 그 사망자는 0이라는 거죠. 그렇죠? 아까 체르노빌 그 다음에 말씀하셨는데 28명은 결사되었습니다. 그 당시 그 Red Army라고 하니까 붉은 군대 있지 않습니까? 조국을 위해서 그 당시 그 러시아 전에 소련이 있잖아요. 각오하고 들어간 거죠. 각오하고 밑에 들어가서 방에서 몽땅 맞고 사흘까지 전부 다 죽었어요. 그게 28명. 그리고 조금 있다가 3명이 더 죽고요. 그리고 3년, 5년 지나니까 5,000명 정도가 사망을 했는데 유관 관계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거였고요. 그렇지만 이제 그걸 이제 지금 벌써 30년 넘어지 않습니까? 86년이 났으니까 31년이 됐네요. 그러다 보니까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사망자가 25만 명쯤 됩니다. 그건 이제 자연사할 수가 많겠죠. 경우가. 근데 거기까지 하면 25만 명, 그러니까 이제 25만 명까지 수가 나오는데 이제 환경하시는 분들은 조금 숫자, 저는 이제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 숫자는 적어도 28명에서 25만 명, 그러니까 공이 3개 이상, 4개네, 그죠? 4개가 차이가 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는 거죠. 만 배가 크거나 10,000분의 1이거나 이렇게 돼서 일단 그 숫자가 있단 말이 수리말 때는 사람은 죽지 않았습니다. 물론 대비는 했지만 과연 안전하냐? 저는 안전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말을 했다가 원자력개수 완전히 그 저기 제청을 당했는데요. 저는 안전하지 않다고 봐요. 왜냐하면 안전하면 이렇게 우리가 안전시설을 쓰겠습니까? 그렇죠? 안전하면은 수리말이 낫고 저기 후쿠시마가 낫고 칠은 낫겠습니까? 물론 이유는 기술이 아니고 인재였습니다. 그러니까 후쿠시마 같은 경우도 지진이라고 하셨잖아요. 문재인 대통령. 그렇죠? 지진은 아니고요. 지진은 다 견뎠습니다. 한 대 정도가 약간 고장 나기 괜찮았어요. 지진 나면 어떻게 되죠? 원자로는 끕니다. 저절로 꺼져요. 그러니까 자동차로 치면은 브레이크 밟죠. 그리고 갓길에 다 섰어요. 1, 2, 3, 4, 5, 6은 그 당시 벌써 서 있었고요. 그 이제 그 연료 교체하느라고, 그러니까 엔진, 그러니까 주유하느라고 서 있었고요. 나머지는 가다가 섰습니다. 근데 45분 있다가 해일이 왔잖아요. 그것도 괜찮았어요. 근데 어떻게 됐죠? 해일 때문에 물이 들어오고, 그리고 그때 그 병원도 그런데요. 전기가 나가면 절대 안 되는 발전소입니다. 발전소 전기 나오면 치명적이에요. 왜냐면 전기 가지고 모든 걸 돌려야 되는데 이게 나가버리는데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나요? 전기가 나가니까 다른 데서 끌어오든지 또는 건전지를 갖다 놓든지 축전지가 있든지 이 세 가지 중에 하나잖아요. 근데 일단 축전지는 다 물에 잠겨버려요. 그러니까 바보죠. 축전지를 지하실에 놓는 겁니다. 그거는 왜 그럴까요? 발전기가 돌아가려면 지하실이 조용하고 좋잖아요. 위에서 얼마나 시끄럽겠습니까? 밑에 굉장히 오래된 발전소거든요. 그러니까 잠겼죠. 그리고 옆에서 이원전도 있었고요. 오가나와도 있었습니다. 가져오면 되거든요. 우리 고리면은 월성 있잖아요. 근데 또 송전탑도 무너져 버렸어요. 그러면 건전지를 가져야 되잖아요. 배전탑이 무너져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끊어져 버렸죠. 그럼 마지막에 플랜 C가 있어야 되죠. ABC. 세 번째. 건전지거든요. 그건 어디 있어요? 자동차. 그렇죠? 근데 자동차도 잠겨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동네에서 가져와야 되는데 또 길이 끊어져 버렸어요. 그 저기 해일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모두가 안 되는 거라서 자 그러면 해일 때문에 망했을까요? 그것도 아니라고 합니다. 왜냐면요. 미국 걸 그대로 옮겨놨거든. 1960년대. 그러면은 일본은 뭐가 있습니까? 지진 있잖아요. 지진 해일이 쓰나미라는 게 일본 말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역사적으로 13m짜리가 왔었어요. 역사적으로. 그러면 방벽을 15m는 쌓는 게 맞죠. 근데 10m를 쌌어요. 왜냐면 돈을 아끼려고. 에이 무슨 설마. 자 그러면은 사고 원인은 뭘까요? 그래서 이제 일본 정부도 보기 좀 이거는 인재다. 왜 그 말을 듣지 않았느냐? 7m가 아니고 15m를 쌓아야 된다. 근데 물론 귀찮죠. 그리고 계산해 보니까 그
안전 말씀하니까 요즘 뭐 10만 년에 한 번 난다, 100만 년, 1000만 년 이러면 한 번 난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게 그 숫자를 절대 믿으면 안 됩니다. 그 무슨 뜻이냐면은 한 번이 날 텐데요. 오래 살다 보면은 그게 10만 년 후 새벽일 수도 있지만 내일 새벽, 오늘 저녁일 수도, 오늘 밤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10만 년 똑같은 거예요. 근데 그게 자기 임기 동안, 사장이 있는 동안에는 또는 규제 기관이 있는 동안에는 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기껏 살아봤자, 그렇죠? 저도 기껏 살아봤자 이제 50년인데요. 오래 사는 거네요. 근데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렇다면 뭐가 잘못됐을까? 그래서 이제 도쿄 전력 일본 정부가 내는 거는 인재다. 그러니까 인재만 저지르지 않아. 스리말도 인재였어요. 그때 청소를 하고 닫았어야 되는데 안 닫은 거예요. 근데 사고는 항상 새벽에 일어나는, 사고 치는 게 새벽입니다. 스리말도 새벽이었어요. 근데 후쿠시마는 오후였지만요. 체르노빌도 새벽이었어요. 체르노빌도 하지 않아야 될 시험을 한 겁니다. 그 기술자, 그 당시 운전원 중에서 그 총책임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짱이죠. 셰프처럼 그 최고 운전원이 그 당시 소련, 그 당시는 이제 소련 제일 실력 있는 운전원을 거기다 집어넣은 겁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심심했는지 뭔가 하지 말아야 될 터빈 가지고 장난을 하다가 다 멈춰버리고 그리고 이제 지붕이 날아져 버린 거죠. 그래서 그래서 그러면은 인재만 탓할 것인가? 안전하지 않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사선이 안 나왔다면은 괜찮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환경 하시는 분도 알겠지만 우리가 보잉 747이나 A380하고 원전 사고를 비교할 수 없는 근본적인 원죄가 있는 것이죠. 방사선이죠. 차라리 피 흘리고 죽는 게요. 그렇죠? 물론 힘들지만 자동차 사고 났을 때 그러면 이웃집 사고 나면 우리 자동차 팔고 자전거나 걸어야 되나요? 아니죠. 그럼에도 우리는 탑니다. 왜냐하면 다 보이니까요. 근데 원전에서 보이지 않는 게 나온다는 것이죠. 이게 무섭다는 것이죠. 이게 이제 과대 포장이 된 거죠. 그러니까 무지무지하게 무서움. 근데 물론 두려움 자체가 두려움이라고 했습니다. 그게 되면 이제 그렇게 돼버렸어요. 가장 두려움은 두려움 자체예요. 실제 원자력이 두려운 건 아니고. 왜냐하면 체르노빌하고 후쿠시마는 굉장히 특별한 경우였지만 정말 잘못된 설계를 잘못된 인간들이요. 그 운전원이 가서 잘못했기 때문에 된 거지만 스리마일은 꼭 그것도 안 했으면 청소부들이 하고 한 다음에 일단 썼으면은 잠궈야죠. 근데 그냥 넣고 나온 겁니다. 우리 한빛도 망치 아시죠? 지금 그게 들어가 있거든요. 수술하다가 가열 두고 봉합한 거나 똑같아요. 그렇죠? 그래도 원자력 발전소 한빛 역설적이지만 사고가 나지 않습니까? 그만큼 기계는 튼튼해요. 근데 사람이 실수하는 한은 원자는 결코 안전하지 않다. 그래서 제가 오죽했으면 안핵을 할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안전하지 않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포기할 것이냐? 안전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거기 이제 역발상을 하는 것이고 우리가 여기서 말 수는 없다. 어차피 인간이 문명이 일하는 것은 불안전하니 안전하게 만들자. 그러면 안전한 그렇지만 이야기라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산해 봤거든요. 지구상에서 근데 한 가지는요. 지구상에서 인류는 포유류잖아요. 포유류입니다. 우리는 젖을 빨고 사는 동물이죠. 근데 파충류 시절에 원자로가 있었다는 걸 거의 다 모르시죠. 공룡 시절에 그렇죠. 그게 아프리카에 있었고 그때는 그야말로 물과 우라늄이 적당하게 있으면은 핵발전이 되는 겁니다. 그게 20억 년 전이거든요. 그때 아프리카 가봉이라는 나라에 있었고 그때 그게 지금 우리가 쓰는 원전 연료하고 똑같은 그리고 이제 농도가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계속. 그래서 자연 원자로가 있었어요. 한 반경 10km. 그래서 거기서는 우라늄을 몽땅 다 써버렸습니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거기 있는 우라늄만 품질이 굉장히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왜냐면 지구 태어났을 때부터 우리 지구 나이 46억 년이에요. 그때 태어났으니까 다 품질이 똑같아요. 캐나다를 파든 호주를 파든 인도, 북한 가도 있고요. 근데 거기만 품질이 떨어져.
왜 그럴까 했더니 두 가지 가능성이 있죠. 공룡들이 원자로 돌렸든지 아니면 ET가 와서 돌렸든지. 근데 세 번째였어요. 둘 다 아니고 자연이 돌려줬던 겁니다. 그래서 그거 뺀 다음에 그걸 빼고요. 그게 한 100기 정도 되는 겁니다. 사실 굉장한 거죠. 우리 지금 25기니까 우리 한반도에 있는 원자력 발전소 4배가 아프리카에서 있죠. 근데 공룡들이 다 굉장히 튼튼하지 않습니까? 익숙해지니까 방사선이 나오는 데죠. 그렇죠? 그래서 그걸 뺀다면 현재까지 지상에 있는 원자력 발전이 600기 정도 됩니다. 그게 한 30년 정도 돌아갔다면 전체 곱하면 18,000년이 됩니다. 그걸 이제 원자력 가동 연수라고 하는데 그동안에 몇 번 사고 났습니까? 크기는 3번이지만 저는 6번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후쿠시마는 4개니까요. 그렇죠? 후쿠시마 4개, 체르노빌 하나, 스리만 하면 6개잖아요. 그러니까 18,000년 동안에 6번 났습니다. 3,000년에 한 번 꼴입니다. 맞죠? 그게 맞아요. 10만 년에 한 번이라는 것은 아니었다는 것이죠. 살아보니까 3,000년에 한 번이다. 그럼 우리나라는 어떻게 될까? 숫자가 지금 숫자 노름이니까 약 30기 정도 짓고 이걸 60년 간다고 하면 어떻게 되죠? 1,800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계산상으로는 한 번도 안 난다는 0.6번 난다는 것이죠. 날까 말까 한다는 건데 그렇지만은 결국은 그게 오늘 밤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가 마음을 놓으면 안 된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이 허리끈 동여매고 그리고 안전띠 꽉 잡고 있으면 우리가 피해갈 수 있다. 우리 너무 낙담하지 말자. 그래서 안전하지 않지만 안전하게 할 수 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은 설명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 원전 탈원전을 주장하신 분들이 그 신재생 에너지하고 또 액화 천연가스의 발전을 대안으로 제시를 하는데 그런데 그것이 정말 이렇게 현실적인 대안인지 그리고 또 신재생 에너지는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액화 천연가스에 의한 발전이 정말 안전한 것인지에 대한 문제도 그 원전에 대한 안전성이 문제가 되면 사실 그 LNG 발전에 대한 안전성에 대해서도 저희가 또 같이 좀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 예를 들어서 그 LNG 같은 경우에 부산물로 메탄이 발생하는데 거기에 대한 처리 문제가 있고 또 LNG는 저희가 수입해서 공급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원자력 발전은 저희 자체적으로 뭐 95% 정도 그 자체적인 대한민국 안에 있는 재료로 이제 발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관해서도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재생 가능 에너지가 맞습니다. 신재생 신에너지하고 재생 에너지가 있거든요. 근데 섞어서 쓰는데 이제 그래서 이제 지금 태양광이다, 태양열이다 또는 풍력은 재생 에너지입니다. 신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석탄을 액화시킨다거나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또는 그 수소 에너지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게 신에너지인데 아직은 그 시장에 그 나오지 있긴 합니다만 경쟁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엄밀하게 재생 가능 에너지 맞아요. 왜냐하면 말 그대로 그 옥상에 주차장에 뭐 벽에 붙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스펀지를 넣었다 치더라도 근데 이제 그냥 단순 계산을 하면은요 재생 가능 에너지를 가지고 한다면은 아주 간단하게 계산하죠.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한 30기가 이제 사라지게 되지 않습니까? 원전은요. 그렇게 되면 그걸 이제 만약에 우리가 태양광만 갖고 하겠다. 그리고 지금 있는 효율 그리고 태양광 아시다시피 밤은 안 되죠. 오늘 비 왔지 않습니까? 안 되죠. 뭐 이런 것들 다 빼면은 필요한 시설에 기본적으로 7배쯤 왜냐면 그 사용률이라는 게 10% 되거든란 말이에요. 100%는 그냥 그것만 치면 되는데 효율이 많이 떨어지는 그랬을 때 이제 어느 정도 면적이 필요할까? 간단한 계산을 하면 되는데요. 그래서 원전 30기 정도를 전부 태양광으로 돌리겠다면은 우리 서울시 면적의 약 5배. 그러니까 평평한 면적이에요. 그러니까 별거 아닌 것 같죠. 우리 국토 1%도 안 되거든요. 우리 서울시 면적이 604제곱킬로미터 제가 어제 한번 확인했습니다. 그 올라오면 604. 그러니까 3,000 제곱킬로미터가 필요한 건데 1%가 조금 더 하여튼 그 정도밖에 안 되는데요. 이거를 만든다는 건 사실 어렵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밀어야 되는데 민다면 또 당연히 이산화탄소가 무지무지하게 많이 나오겠죠. LNG를 가지고 밀면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그 석유가 들어가겠죠. 뭐 휘발유, 중유, 저기 디젤일 수도 있고. 그래서 일단 그렇게 되고 이제 바람은 아시다시피 더 많은 한 4배 내지 5배 그러니까 서울을 14개 더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서울 비우고요. 교회직으로 나가시고 서울 비워주고 14개 좀 그러니까 이제 쉽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만둘 건 또 아닙니다. 해야죠. 방법이 있거든요. 해상에 할 수도 있고 백두대간에 할 수도 있고. 근데 이제 왜 우리가 재생 가능하나요? 친환경 아닙니까? 그렇죠? 미세먼지 없죠. 방사능 없죠. 그런데 할 수 없이 우리로 치면은 몸을 버리는 수밖에, 피를 흘리는 수밖에 없고 다 갈아엎어야 되니까요. 결국 그것도 환경 파괴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물론 이제 어떤 분들은 저주파 때문에 그 철새가 날아다니다 마다 떨어져 죽는다 또는 소가 임신 못한다. 왜냐면 저주파 소리가 지금도 들리거든요. 사실은. 근데 우리는 이제 익숙해 있죠. 그렇지만 이제 짐승들은 굉장히 코끼리는 듣지 않습니까? 우리는 못 듣지만. 그래서 그런 그 저주파에 예민한 동물은 이제 아까 그 스트레스 때문에 그 임신을 못하고 또 가다가 죽기도 하고. 근데 우리가 물론 당연히 거기까지 걱정해야 되겠죠. 새까지도 철새까지 걱정해야 되겠지만은 어쨌든 그런 거 이전에 평지를 찾기가 힘드니까 바다에 할 수가 있습니다. 바다에 할 수. 근데 그것도 마찬가지. 그 바다 밑은 완전히 이제 생태계는 파괴되는 것이죠. 그래서 못할 건 없지만 굉장히 제약이 있다. 그래서 신재생으로 가는 건 맞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에너지원을 다변화시켜야 되니까요. 그렇지만 문재인 정부가 어떻게 보면 조금 빠르다. 저도 이제 속도 뭐 이야기하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에너지라고 하는 이 전차죠. 전동차 가는데 극곡선 구간 거의 90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럼 기관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적어도 가까이 가면서 일단 속도를 줄이는 게 맞죠. 그냥 가면 어떻게 될까요? 일단은 탈선, 전복 보니까 벗어나고 뒤집어지겠죠. 그래서 줄여야 되는데 거의 줄이지 그대로 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그건 뭐냐면 원자력이나 석탄의 그 지지 없이 가다가는 무너질 수가 있다. 그래서 저는 이 신재생 에너지 20%가 됐건 그건 사실 굉장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자력으로 치면은 20%가 아니고 100% 지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20%. 왜냐하면 효율이라는 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밤에는 안 되죠. 비 오면 안 되죠. 바람 불지 않는 날 안 되죠. 그렇죠? 제주도도 지금 그 풍력에다가 또 철거하는데 철거하려고 하면 또 회사가 망하니까 또 철거하는 비용이 더 든다는 이런 것들이 많아요. 그리고 지금 태양광 하더라도 또 이제 그 환경 말씀이 나왔으니까 이제 열섬 생각해 보세요. 이게 태양광 꽉 같이 되면 그 밑은 이제 완전히 따끈따끈하거든요. 나가지 못하니까요. 그러면 거기는 이제 전부 생태계는 파괴된 것이죠. 자, 우리 같은 경우에 평지가 그렇게 많이 생겼다면 우리 기후변동 비용도 따져봐야죠. 이거를 태양광으로 덮었을 때, 전지죠. 했을 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또는 논밭 갈았을 때, 또는 뭔가 죽옷이 썼을 때, 공장이 들어왔을 때, 아마 그걸 따져봐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그게 더 덜하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양광이 좋다면 하는 게 좋은데 거기서는 아마 힘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 안전 때문에 하는 건 좋은데, 그래서 일단 저는 신재생은 분명히 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에너지원이 상당히 다양화되는, 보통 에너지 믹스라고 하잖아요. 에너지 구성비요. 근데 우리는 신재생이 정말 성적표는 정말 초라합니다. 7%라고 하는데 실제 정말은 1%가 될까 말까. 왜냐면 나머지 거의 전부 폐목을 태우거나 뭐 이런 거나 이거는 사실은 이산화탄소가 나오죠. 그래서 진짜 신재생은 1%라고 2%가 될까 말까요. 그러니까 그 올라가는 건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석탄하고 원자력을 지금 당장은 아닙니다. 2079년이니까 그때 문 대통령 아마 지구를 떠나셨겠죠. 저도 떠났고요. 여기 젊으신 분 빼고는 이 자리에 없을 겁니다. 지구상에. 그때 이야기를 한 거기 때문에 그건 뭐냐면은 에너지라는 건 100년 단위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정권은 물론 개헌을 하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5년이죠. 그러니까 5년이 맞는 정책을 세웠어야 되는데 자칫 잘못하면은 다음 정권이, 저는 이제 정치학을 뭐 하니까 만약에 좌파가 아니라면, 만약에 보수파라면
다시 또 뒤엎지 않을까요? 그러면 그동안의 그 신고리고를 기타 등등 손이 아닐까요? 거기 저기 1, 2조 원이 남의 우리 돈이거든요. 여러분 돈, 제 돈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일단 짓는 건 짓고, 그러면서 미국처럼 영국처럼 은밀하게 조용하게 하자. 우리 대한민국 왜 이렇게 시끄러운지 모르겠어요. 왜 독일도 갈탄이라는 게 있습니다. 든든하니까 했거든요. 석탄 많이 됩니다. 물론 공하면 여차하면 프랑스도 스위스 가져올 수 있고, 그렇지만 독일이 수출한다는 거 아세요? 혹시 전력을 오히려 프랑스에 주고 있습니다. 프랑스도 독일보다 못한 전력값 올라가서 원자력이 거기는 4분의 78%거든요. 우리는 지금 30%가 될까 말까 한데, 그럼에도 거기도 전기료가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건 다른 신재생 개발하느라고 또 세금 복잡하지만, 근데 독일이야말로 진짜 많이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10년 만에 68%니까 연간 한 7% 정도로 보시면 되고요. 일본이 똑같습니다. 불가피하게 탈원전을 할 수밖에 없어. 전부 세웠으니까요. 후쿠시마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했나요? 똑같아요. LNG 수입했죠. 그러니까 무역 적자로 돌았는데 6년 동안에 25%니까 대개 연간 6%라고 했는데, 우리 문 대통령은 아니라고 하시니까, 그래서 제가 혹시 저기 봉이 문선달 되시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거는 좀 말씀하시지 마시고, 저 그렇지 않아도 지금 굉장히 개인적으로 힘든 상황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면은 현실적으로 물론 5년 동안 누릴 수 있어요. 충분히 있습니다. 근데 언제 나타날까요? 다음 정부 때 나타날 수밖에. 이거 안 나타난다면 이거는 그 진짜 봉이 문선달이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나타나는데 이번 정부 5년은 버틸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런 거죠. 근데 또 하나는 이제 LNG 나오니까 미세먼지는 안 나오지만은 그 음축 미세먼지보다 더 가는 먼지가 있습니다. 미세먼지는 25마이크론, 100마이크론, 이보다 더 작은 내노마이크론. 그걸 어떻게 할 거예요? 메탄은 어떻게 할 겁니까? 이게 방법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적절하지 못해요. 그리고 가스나 이런 거는 우리가 오랫동안 보관 못합니다. 폭발하기 때문에 잘하면은 6개월 걸려요. 그 굉장히 잘 겁니다. 근데 원자력은 우리가 3년, 원한다면 6년, 10년짜리 연료가 별로 안 들어갑니다. 그리고 지금 우라늄이 남아 돌아가요. 왜냐면 원전을 안 지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한다면은 10년까지도 비축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전쟁 나봐요. 그러면 이제 다 끊어집니다. 그럼 우리는 10년을 버틸 수가 있었던 거는 2, 3개월밖에 못 건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일단 가스나 오일 이런 거는 일단 그 표적이 되니까 많이 해야죠. 이제 보안의 문제가 있고, 만약에 우리가 급한 전기, 이것도 급전인데요. 급한 돈이 아니고 급전이 필요하면은 독일은 문제 없죠. 쫙쫙 전력망이 다 연결돼요. 우리는 섬입니다. 동해, 남해, 서해 갈라져 있죠. 조금 좀 희망이 있는데, 이것도 지금 북한이라고 우리가 북한의 돈 전기 먹고죠. 그래서 나온 게 러시아에서 파이프를 통해 가지고 LNG 가지고, 제가 다른 나라는 통과할 수 있지만 북한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죠? 그것은 우리가 북한의 우리 안보를 맡기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결국 LNG는 어디서 나요? 중동도 있지만 인도네시아도 오고요. 이제는 트럼프가 아마 굉장히 압력을 넣을 것 같습니다. 그 FTA 기타 해가지고 미국 걸 쓰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가스는 항상 우리가 아쉬움 가져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 마음에 드는 떡이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LNG는 참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LNG만 하더라도 우리가 갖고 있자는 높은, 그러니까 터빈이라는 게 있습니다. 보통 터빈 돌려가 전기가 나오는데 이게 상당히 고급 기술입니다. 가스로 돌아가니까요. 그래서 이건 또 우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초기 투자가 좀 들어가면서 브루츠는 원전을 지르는 약 5조 원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1년 예산이 400조 원이라 치더라도 1%가 넘죠. 하나 짓는데요. 근데 LNG는 1조 원 정도 넘고 뭐 하여튼 2조 원 정도. 그리고 석탄도 1조 원 되고. 그래서 원전보다 싸지만 이것 좋은데 LNG 같은 경우는 또 우리가 기술 사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수입이 되는 거죠. 연료도 수입하고 기술도 수입. 근데 이제 원자력은 작년으로 해가지고 드디어 독립 선언했습니다. 100% 독립. 그래서 이제 밖으로 우리만 나갈 수 있고, UAE 아랍에미리트 갈 때만 해도 미국 눈치 슬슬 보면서 결국
아시겠지만 웨스팅하우스의 상당 부분 떼줬습니다. 우리가 수출을 했지만 우리 그 삼성이 셀폰 우리 저기 갤럭시 파는 퀄컴에 그거를 줍니다. 근데 우리가 그걸 지불하지 않게 된 게 작년 올해군요. 올해 4월입니다. 독립선을 냈어요. 거기 이제 원전 발전소 지을 때 여러 가지 기술이 필요한 마지막에 없었던 게 길라잡이라고 하죠. 기술 지도가 없었어요. 지도를 만들려면 남의 기술 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그걸 우리가 만들어서 허락을 받은 게 이번 4월이에요. 근데 불행하게도 이제 이렇게 정부가 이렇게 하니까 그 기술을 지금 못 쓰게 된 거고 이제 그러면은 그거 하는데 우리가 한 4,500 제가 그 책임자를 만나 저는 하진 않았지만 이렇게 해야 된다. 4,500억을 썼는데 그거는 이제 미국이 쓴 거에 한 10분이 넘는다. 그런데 우리는 대한민국 하면 굉장히 잘합니다. 첫 번째는 굉장히 잘 뺏겨요. 그리고 뺏긴 다음에 우리 거만 만드는 게 일본 못지않습니다. 그런데 경쟁자가 나타나 중국이 우리를 능가한다는 것이죠. 화웨이 보세요. 삼성을 거의 따라잡았거든요. 그래서 원전도 따라잡은 그 시점에 지금 이제 우리 정부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까 무슨 질문이 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까 그 대세라는 거 말씀드렸지만 그 한 나라의 대세가 우리에게 알 수도 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우리는 독일하고 대만을 그 소위 벤치마킹한 이 시범으로 삼아가지고 이제 그 어떻게 보면은 어찌 보면 LNG 구성 비율까지 20% 똑같아요. 대만까지. 근데 대만하고 독일은 원자력적으로 보면 희망이 없는 나라였어요. 우리나라는 5개 안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입지가 다른 것이죠. 그래서 독일은 일찌감치 원자력에는 경쟁력이 없으니까 태양광, 풍력을 한 거죠. 근데 우리는 지금 그거 못해요. 벌써 선전 국가들 영국이 있죠.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태양광, 풍력 하더라도 우리는 2, 3, 4등 계속 따라가는 수밖에 좀 무섭고.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도 우리가 아무리 대세지만 따라가야 될 건지 아닐 것인지는 100년대의 차원에서 다시 한번 봐야 돼. 그리고 적어도 뭔가 든든한 이 소위 이걸 마당물이라고 하더라고요. 마당물. 그러니까 이 펌프 칠하다가 물이 안 나오면 일단 마중물. 네, 고맙습니다. 마중물을 집어넣어야 돼. 그게 바로 석탄이고 원자력이고 석탄도 깨끗하게 할 수 있거든요. 원자력 저 같은 사람이 좀 있으면 안전하게 할 수 있죠. 우리 문명이니까. 그런데 이제 그걸 버릴 것이냐. 어떻게 보면 너무 그 도사구팽이라고 하나요? 우리가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헌시장처럼 버려야 할 것이냐. 우리는 대만하고 그리고 독일하고는 다르지 않느냐. 그래서 한번 생각해보자는 거. 제가 탈원전하지 말자는 게 아니고요. 하되 시간을 갖고 그리고 정확한 비는 어디까지. 왜 0으로 만들어야 되느냐. 영국이 가다가 다시 돌아왔는데 미국 신재생 하다가 안 되니까 오바마는 신재생만 바람 태양이었습니다. 윈터 그 당시 선거운동 할 때요. 근데 결국 원자력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좀 배우자는 것이죠. 그래서 좀 더 왜냐면 우리가 그 반면 교사를 할 수 있으니까 왜 안 배우느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한쪽만 보지 말고 다른 쪽도 보고 그리고 정말 좋다면 그리고 국민께 묻고 그리고 같이 가자는 것이죠. 싱글유럽처럼 이렇게 배심원단에 맡기는 거 말고요. 좀 더 성숙된 그런 민주주의를 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이죠.